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미쳐버린 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겨울에 가스비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작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올랐고요. 받는 월급은 변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 싶기는 해요.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이번 겨울에 보니까 보일러 때문에 가스비가 대충 한 4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사이에 4번이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월에 작년 동월 대비 전기료가 29.5% 올랐다고 하고요. 도시가스가 36.2%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오른 건 2010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2010년 전에는 통계를 안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기는 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90년대만 해도 이미 굉장히 발전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0년에나 돼서야 통계를 냈다니 참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 싶거든요. 통계를 낸 게 2010년 후라니 말이에요. 도대체 그 전에는 통계를 왜 안 냈는지 좀 의아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의 문제는 가스비만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다 오른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죄다 오르고 있죠. 안 오르는 게 없는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 뭐가 올랐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요즘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기본 한 12,000원 정도는 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의 평균 밥값을 보면요. 칼국수가 8,615원이고요. 비빔밥이 10,000원이고요. 냉면이 1,692원이고요. 삼계탕이 16,000원. 이런 수준이에요. 작년과 비교하면 9%에서 12%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돼지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나가서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시켜서도 먹잖아요. 이거는 배달료까지 어느샌가 점점 더 오르면서 더 비싸졌어요. 확실히 모든 게 다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배달앱이라는 게 처음에는 싸게 해주다가 많이 쓰니까 점점 비싸지고 있죠. 자꾸 배달앱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키는 것도 영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니까 그냥 나가서 먹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나가서 먹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지는 않아요. 나가서 먹어도 많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 요즘 직장인들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으면 4,000원, 5,000원이면 먹을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돈을 조금 아끼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 사 먹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기는 해요. 직장인들 입장에서 버는 돈은 똑같은데요. 돈을 아껴야 하니까 점심을 편의점에서 사 먹고 있는 거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는 해요. 택시 요금도 많이 올랐어요. 기본 요금이 4,800원이 되었는데 기본 요금 자체가 1,000원이 올랐거든요. 근데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이 오른 적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과거 90년도에는 100원, 300원 이렇게 오르던 게요. 점점 많이 오르면서 이번에 1,000원을 올려버렸죠. 제 기억 속에 택시 요금은요. 기본 요금이 한 2,000원대였나?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거 찾다 보면 참 옛날 생각 많이 나거든요. 엊그저께 같은데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더라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요. 문제는 기본 요금만 오른 게 아니에요. 기본 요금 거리도 줄여버렸고요. 심야 할증도 12시에서 4시까지 하던 거를 지금은 10시부터 4시까지로 바꿔버렸어요. 할증률도 20%에서 40%로 올려버렸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얼마 전에 대치동에서 택시 타고 강남역에 나갔는데 택시비가 6,8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솔직히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거리에 이런 금액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치동에서 강남역이면요. 차 끌고 가면 진짜 가까운 거리거든요. 슬슬 걸어가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한데 이거 진짜 택시를 못 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택시가 비싸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당연하게도 버스나 지하철 요금도 이제 조만간 곧 오를 거예요. 이러다가 버스 요금 2,000원 찍는 날도 올 것 같아요. 진짜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다 오르고 있어요. 물가라는 건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꾸준히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거죠.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을까?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유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생기고 곡물의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 물론 위에 저 두 가지도 물가가 오르게 된 요인으로 생각되어지기는 해요. 당연하죠. 근데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요. 물가라는 것 자체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의 화폐가 많이 풀리면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요.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나라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는 당연히 오르죠. 이거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현재 물가 상승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영국에서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을 했다고 하죠. 교사 30만 명을 포함해서 공무원 쪽만 50만 명이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파업이죠. 동료 교사들이 무료 음식 지원 단체인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영국의 경제가 저렇게 된 데는요,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를 뽑을 수 있거든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게 가장 크겠죠. 하지만 그러면 영국만 이 모양인가요? 미국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미국도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 미국 경제도 굉장히 재밌어요. 경제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기를 연준이 바라고 있는데요. 경기가 과열되면서 로렌징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높은 금리에도요, 경기가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예상치를 뛰어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를 5.25나 5.5%에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면서 금리는 못 올리거나 올려도 아주 조금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들이 어쨌든 망했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이상기후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미국이 코로나 때 돈을 풀어도 너무 풀었어요. 당연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의 영향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다 작용하니까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요, 미국에서 코로나 때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달러는 국제거래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통화예요. 기축통화라고 하죠. 트럼프 아저씨가 코로나 때 미친 듯이 돈 풀 때 불안하다 생각했거든요.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는데, 리만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큰 은행이 망한 사건이죠. 근데 재밌는 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자료 준비를 한 게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찍을지 생각을 하고 대본을 써놨는데, 그 대본을 쓰면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 이야기를 써놨죠. 은행이 망한 사건이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또 망했죠. 야, 이건 뭐지? 라는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앞에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리만 브라더스 은행이 망한 거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다시 리만 브라더스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큰 은행이 망하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생겼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에게 돈을 주면 돈이 정부에 다시 들어오니 그거를 썼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래의 돈을 땡겨 쓰는 상황이 되니까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연준한테 주고요, 연준이 돈을 정부한테 주는 방법을 썼던 건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민간은 있는 돈으로 채권을 사는 거지만 연준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찍어서 사는 거잖아요. 간혹가다 어떤 이야기들 보면 연준에 돈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던데, 연준은 돈을 그냥 찍죠. 민간이 채권을 사는 건 미래의 돈을 좀 끌어다 쓰는 역할을 하지 전체적인 돈의 총량은 변하지 않죠. 근데 연준에서 채권을 사는 건 그냥 돈을 찍어서 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시장에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하면 자산이 연준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연준은 돈을 찍어내서 계속 샀으니까요. 이런 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연준이 돈을 계속 찍어내서 이것저것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연준에서 자산을 사주니 민간은 돈이 생기죠. 민간이나 정부나 유동성이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돈을 찍어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하면요, 외환위기, 그러니까 IMF가 다시 오겠죠. 원화는 계속 늘어나는데 보유한 달러는 그대로죠.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달러가 전 세계 통화의 기본이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같은 게 오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외환이 달러잖아요.
많이 찍어낸다고 해도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퍼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는요, 미국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한 시기가 있잖아요. 2008년도 그때부터 꾸준히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집값은 꾸준히 계속 올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량을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미국은 이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 방법을 써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리만 브라더스 때 먹히니까 코로나 때 미국에서 진짜 미친 듯이 돈 풀었거든요.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돈을 찍어내니 시장에 돈이 심하게 많이 풀렸죠. 당장은 좋아 보였겠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도 집값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상황 알고 계시죠? 이게 연준에서 돈을 찍어낸 것과 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 집값 오른 게요. 한마디로 코로나 때 트럼프 아저씨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의 고물가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 돈의 가치는 당연히 낮아지죠. 리만 브라더스 때 효과 보았다고 13년 동안 이직거리를 해오니 문제가 생기죠. 자본주의 역사상 코로나 때처럼 돈 많이 풀었던 적이 없어요. 4조 달러 넘게 뿌려댔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5천조가 넘는 돈이에요. 뿌려도 적당히 뿌려야죠. 정말 미친 듯이 뿌려대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트럼프 아저씨 본인 인기 때문에 정말 너무 진상이에요, 그 아저씨.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의 이 양적 완화 때문에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